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전화 통화 한마디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네, 곧 위원장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요. 회장님이라고요? 가난하다던 우리 시어머니가요? 1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몰랐던 어머니의 정체.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째네요. 시댁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남편에게 배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 어머니는 살림을 못하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늘 느릿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부엌에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하셨죠. 저녁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어요. 친척들이 모여도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멀뚱히 저를 보시더니 고개만 저으셨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맞죠?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저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집안일은 거의 안 하셨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걸 완전히 접었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속 편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 미숙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오셨는데 10년 넘게 한결같이 일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사모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사모님, 제가 과일 깎아드릴까요? 사모님,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미숙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꼭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하는 예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아주머니의 태도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 탁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셨네. 청소도 안 하고. 미숙 아주머니가 내일 오실 거예요. 아주머니한테만 맡기면 어떡해요. 어머니도 좀 움직이셔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다들 시어머니 자랑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좀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어머니는 65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둘러댔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민폐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죠. 지연 씨, 사모님 드실 약 챙겨드렸어요? 아, 어머니 약이요? 어머니가 무슨 약을 드세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셨군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약을 드세요? 약이요? 모르는데요. 특별히 아프신 데가 있나? 미숙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아, 아주머니가 또 오지랖 떠신 거 아니에요? 괜한 걱정 만들지 마세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죠. 미숙 아주머니의 괜한 걱정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주머니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 굳어진 얼굴, 조심스러운 눈빛.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소파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남편에게도 급히 연락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셨지만 의식은 흐릿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한 분이었다는 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요? 아직 안에 계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죠. 그 사이 미숙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물으셨습니다.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평범한 걱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더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태도가 무척 공손했어요. 회장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네.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한미령 회장님 말씀입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건가 싶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회장님이람.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병동으로 가나요? 15층 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병동이라는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일반 병실로는 안 되나요? 비용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이용하시던 병실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이용하시던 병실이라니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신다는 것도 몰랐는데 VIP 병실을 이용하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착오는 없습니다. 한미령 회장님 맞으십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니는 곧 15층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일반 병동과 달랐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죠.
간호사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회장님, 병실은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곳은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소파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었죠. 이런 병실이 하루에 얼마나 할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가 알던 느릿한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였으니까요. 제가 차 준비해 드릴까요? 간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미숙 아주머니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제가 물 좀 떠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죠. 네, 알겠습니다. 곧 유언장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아주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 변호사, 회장님.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연 씨, 아주머니, 방금 통화하신 거. 그건.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머니가 누구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지연 씨,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께서 깨어나시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 쪽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 곁에 앉아 계셨죠.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여보. 응?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병실, 의사 태도 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뭘 놓치고 산 건지. 그때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급히 침대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우리를 향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미숙 아주머니를 찾으셨습니다. 미숙아. 네, 사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짐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계셨죠. 어머니가 잠든 사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미숙 아주머니의 그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유원장, 변호사, 회장님.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여보, 오늘 회사 반차 쓸게요. 왜? 어디 아파? 아니,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 집 현관이 보이는 곳이었죠.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미숙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일하시고 나가시죠. 오늘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아주머니가 다시 나오셨거든요.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급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재빨리 카페를 나와 뒤를 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탔어요. 저도 얼른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아주머니를 지켜봤어요. 아주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는 도심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아주머니가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한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건물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제조업부터 유통, 건설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미숙 아주머니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죠. 경비원이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숙 이사님 오셨습니까? 이사님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이사라니요. 그것도 명성그룹의 이사라니요. 아주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앞 안내판에 층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명성그룹 이사라니. 그럼 왜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신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앞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창립 당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장을 입고 우아하게 서 있는 여인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령 회장, 명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매, 그 입가의 선이 낯익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와 닮았거든요.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였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저 사진 속 여인은 한미령 씨, 우리 시어머니였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빌딩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성그룹 회장이라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건 다 뭐였을까요? 가난하다던 집안, 무능하다던 어머니,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여보. 응?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어릴 때 일이라든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나는 거요? 글쎄, 아무거나요. 작은 것도 좋아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 있긴 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외출하셨거든요. 외출이요? 네. 양장을 입고 구두를 신으셨어요. 향수도 뿌리시고, 그러고는 잠시 다녀올게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죠. 어디 가셨는데요?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머니 일이려니 했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장, 구두, 외출. 이건 분명 회사에 가신 거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집에만 계셨으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신 걸까요? 아니면 남들 모르게 계속 다니신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죠. 이거 봐요. 남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이 벌어졌죠. 이게 어머니세요? 맞아요. 명성그룹 본사 로비에 걸려있던 사진이에요. 명성그룹이요? 그 명성그룹?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미숙 아주머니를 따라갔거든요. 아주머니가 그 회사 이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뭘 모르고 산 걸까요? 그 목소리에는 혼란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정작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니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만 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여윈 손이었어요. 어머니, 깨어나세요. 여쭤볼 게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령 회장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명성그룹 법무팀 김태호 이사입니다.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 일정을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했던 그 통화가 떠올랐죠.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공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니요. 그것도 법무팀이 나설 정도로 중요한 유언장이라니요.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요? 착오는 없습니다. 한미령 회장님 맞으십니다. 유언장 공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명성그룹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황당해했어요. 유언장이라니. 어머니한테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유언장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의료진이 물러나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죠. 미숙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여쭤보지도 못한 채로요. 그날 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명성그룹 장례식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부고는 제가 돌리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특실이었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입구에는 근조 화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화환의 주인들이 낯익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저는 화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두 이름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었어요. 심지어 국회의원 이름도 보였죠. 추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편에 어머니의 영정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봤던 그 사진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영정 옆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경제지 부고란이었죠. 한미령 명성그룹 회장 별세, 향년 65세. 저는 그 기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명성그룹 회장이셨던 거예요. 지연 씨, 미숙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곧 오실 겁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절을 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저 고개만 숙였죠. 조문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학자, 사회단체 대표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줄지어 왔어요. 회장님께서는 여성 경영인의 롤모델이셨습니다.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저들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유언장 공개였죠. 명성그룹 본사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 법무팀 이사, 회계사, 그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이었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구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법무팀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고 한미령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죠. 유언장은 지난해 작성되었으며 공증을 거쳤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명성그룹 지분 6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60%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요. 나머지 40% 중 20%는 직원 지주조합에 배분한다.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10%는 미숙 이사에게 증여한다. 미숙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10%는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들 한진우 씨에게 상속한다.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어요. 10%라도 엄청난 금액일 텐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가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한진우 씨는 향후 5년간 명성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배당금만 수령할 수 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런 조건을 다신 걸까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이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집, 예금, 주식, 미술품.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다니요. 보호자분들,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했죠. 저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도 제 옆에 앉았죠. 여보. 응.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정작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다니요. 어머니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능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죠.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민폐라 여겼습니다. 멸시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으니까요. 사과할 기회도 없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어머니의 시선으로 거실을 바라봤죠.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연 씨, 진우 씨,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전해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신 글씨였어요. 진우야,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너희에게 숨긴 게 많았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유가 있었단다. 어머니는 명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하셨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셨죠. 너희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약속했다. 집안일은 내가 맡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는 회사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집안일은 돌볼 겨를이 없었대요.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해 주셨다고 했죠. 하지만 진우 내가 자라면서 달라졌다. 나는 엄마로서 부족했어. 늘 미안했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나기로요. 아들과 며느리 곁에 있기로요.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김치도 못 담그고 요리도 서툴렀지. 너희가 나를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처음엔 섭섭했다. 하지만 이내 이해했단다. 너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지켜보기로 하셨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단다. 나는 그걸 평생 봐왔어. 그래서 궁금했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 30년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요. 솔직히 실망했다. 며느리는 나를 귀찮아했고 진우 너는 무관심했지. 하지만 그게 진짜 너희 모습이라 생각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느끼셨을 외로움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마지막 순간 병원에서 너희가 와 있더구나.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아주었지. 그때 알았어. 너희도 마음은 있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어요. 차갑고 여윈 손이었죠. 사람은 마지막을 봐야 한다. 얘야, 내 손길 한번 받고 싶었구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됐거든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숙 아주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작은 희망을 발견하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으니까요.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진심을 보겠다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교훈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정리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 양장 몇 벌이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단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였죠. 남편이 말했던 그 양장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일정표였습니다. 15년 전 일정이었죠. 월요일 이사회, 화요일 공장 시찰, 수요일 거래처 미팅,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보였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셨을까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유산 상속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 원장에 명시된 대로 명성그룹 지분 6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0%는 직원 지주조합, 10%는 미숙 이사에게 증여됩니다. 그럼 저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만 한진우 씨 부부 명의로 상속되는 지분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10%는 착오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착오라니요.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부동산 중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은 상속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이 지급됩니다. 고작 그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유 원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대요. 뭐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천억 원대 재산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집 하나와 1억 원뿐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아들인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죠.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죠. 우리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두셨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미숙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연 씨, 진우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희도 심각하게 앉았죠. 사모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건지. 남편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모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손길 한 번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15년 전입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저를 고용하셨죠. 직접요? 네. 사모님은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 집안을 지켜봐 달라고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모님은 늘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어땠냐고, 아들은 집에 와서 뭐 했냐고. 제가 다 보고 드렸죠. 그럼 저희가 한 말들도요? 네. 사모님을 민폐라고 하셨죠. 무능하다고, 눈치 없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은 그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늘 거실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아시나요? 며느님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요. 네. 사모님은 며느님과 함께 밥 먹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 시간에 거실에 계셨죠. 혹시라도 며느님이 말을 걸까 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거실에 앉아 계시는지, 왜 텔레비전만 보시는지, 그게 다 저를 기다리신 거였는데요. 하지만 며느님은 한 번도 말을 거시지 않으셨죠. 그냥 지나가셨어요. 때로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시기도 했고요. 아주머니, 그만해요. 제발. 남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했어요.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알아줄 거라고, 아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요.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이었는지를요.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주머니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우야, 며느리야.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은 건 미워서가 아니란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알았으면 좋겠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회사를 키웠지. 하지만 정작 가족의 사랑은 얻지 못했어.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한 번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부재가 실감났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시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한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기력이 없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도 쉬고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였죠. 명성그룹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미숙 아주머니가 나왔거든요. 박미숙 신임 대표이사는 고 한미령 회장의 오랜 동료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계셨어요. 평소 우리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죠.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달려와 텔레비전을 봤어요. 둘 다 말을 잃었죠. 박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쳤으며 명성그룹 창립 초기부터 한 회장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앵커가 아주머니의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하버드 MBA라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단상에 서 계셨죠. 고 한미령 회장님을 추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평생을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기업을 키우셨지만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회장님은 유언장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뜻이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회장님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겸손의 중요성, 진심의 가치를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것이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미숙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미숙 대표라고 불러야 할까요?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놀라셨을 거예요. 제 정체를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대답했어요. 사모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평범한 가사도우미로만 알기를 바라셨죠. 왜요? 사모님은 너희를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했죠. 저는 사모님의 대학 동기입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평생 동료로 지냈죠. 그런 분이 왜 우리 집에서 청소를? 사모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모님은 가족 곁에 계시고 싶어 하셨어요. 회사 일은 제가 대신했죠.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신 동안 회사는 아주머니가 운영하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사모님은 주말마다 회사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결정만 하시고 돌아가셨죠. 남편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외출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사모님은 평일에는 너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관심이 없었죠.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너희가 알아줄 거라고요. 저희가 너무 못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모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너희가 후회한다면 기회를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사모님께서 설립하신 재단의 이사 임명장입니다. 이사요? 네.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모님의 뜻을 이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이죠. 아주머니가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저와 남편 앞으로 된 임명장이었어요. 봉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죠.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재단 사무실은 명성그룹 본사 3층에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시려다 문 앞에서 돌아보셨어요. 지연 씨, 진우 씨, 사모님은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임명장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미령 사회복지재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기회였어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요. 여보, 우리 열심히 해봐요. 응.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뭘 바라셨는지요.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삶을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교훈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재단 출근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안고 웃고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구석에 서 계셨죠. 작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보였어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명절이었죠.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서 계시다 물러가셨죠. 그때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어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시려 하셨죠. 어머니,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물러나셨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어머니는 그저 도와주고 싶으셨을 뿐인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빈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괜찮다. 나는 잘 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펼쳤어요. 어머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어머니는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가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몇 개와 서류함이 전부였죠. 하지만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분이 미소 지으셨어요.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가족들이 이곳에 올 거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날을 기다리셨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믿으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오신 삶을요. 나눔의 정신을요. 겸손의 의미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그걸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따라가고 있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으로 집안을 바라봤죠.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뭘 보고 계셨는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해봐요. 네,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어머니, 저기 계시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은 대답하듯 반짝였어요. 사랑은 조용히 다가와 모든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하죠.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